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설명했던 장원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아틀란타 중국사에서 발췌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앞장에 있는 사무라이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장원제가 발생한 것은 이 나라 시기 때 발생했죠. 그래서 이 나라 시기 때부터 이제 율령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초기 장원이라는 것들이 등장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장원이 최초로 생겨난 것은 8세기 전반에 있나, 자, 공지국민제. 그 공지국민제라는 것은 이제 율령체제에 입각한 그 반전수수법 같은 그 제도죠. 자,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고대 율령 국가가 개간자에게 토지의 사유를 인정함에 따라서 장원이 발생했는데 이때 이제 초기 때 장원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조세 면제 특권이 없어요. 그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쇠퇴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장원, 그러니까 일본의 정육적인 장원은 요 뒤에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때 이제 등장했는데 그때 동시에 이제 그 장원을 짓기 위해서 이 무사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이런 장원들은 이제 무슨 장원이라고 하냐면 기징계 장원이라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기징계 장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기징계 장원이 이제 관련돼서 국사의 압력이 이제 있어요. 그 내용을 볼게요. 자, 국사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토지를 중앙의 이제 권력자에게 바쳤는데 이를 기진이라고 했다. 자, 이 기진한 토지 중에 핵심적인 개간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군사, 환사, 보사로 가난했던 토지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공명이 분할되면서 점점 장원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징계 장원도 공령에 적용돼서 동시에 이제 같이 적용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원 공령제라고 했습니다. 장원 공령제. 자, 장원 공령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유충적인 어떤 지배 구조에 있어요. 이 중충성이 있죠. 예. 그래서 복잡성, 소유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 예전에 말한 것처럼요. 자, 토지를 기진한 이들은 장원의 현지 관리 책임자로서 임명되고요. 기진을 받은 장원 영주는 영가라고 불렸고요. 또 얘네들이 또 그 위에 권력자들한테 또 갖다 바치거든요. 영가는 이 장원을 대귀족이나 청원가 등 독 상급 그 영주인 본가에게 다시 기진한다. 자, 영가와 본가의 관계는 관세를 이용해서 조세 면제권과 국세의 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획득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그 권한이 없었죠. 초기 장원은 조세 면제권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원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진직의 장원, 기진계 장원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장원 공영제 관련된 구조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행국제라는 것이 있는데 지행국제는 이 공령하고 이제 연결돼 있어요. 앞에 장원의 구조와 비슷한 게 공령인데 공령은 이제 뭐냐면 그 국가 토지죠. 국가의 어떤 토지를 얘기하는데 자 공령도 지행국제에 의해서 성격이 변질됐다. 자, 이 지행국제라고 하는데 지라는 것은 대리하다는 뜻이에요. 대행하다. 아, 그래서 국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밑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국사는 대부분 이제 중앙에 귀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귀족들 그 밑에 있는 따까이들이 와가지고 대행을 해. 근데 이제 내려올 때 이제 귀족들이 뇌물을 갖다 바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 대행에서 돈 지행 국사들이 자기에게 이제 그 공룡에 들어가서 많은 그 이익을 자기가 또 챙기고 또 그중에 일부를 상납을 해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상납받은 이제 귀족들이 그 위에 있는 권력자,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원정들에게 또 상납하고 이러면서 장원의 어떤 구조와 그 앞에 그 구조와 비슷하게 흘러가.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지행국제란 일국의 지배권 전체를 상급 기준의 대사원 등의 수여한 제도인데 이 지배권을 전체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행국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지행국제라는 것은 모든 권한을 인제 상급기족이나 대사관에 수여하는 제도지만 지행국사는 이걸 받고 그 상급기적 대사관한테 받고 내려가서 자기 목 챙기고 그 위에 상납을 하는 그런 그 제도인데 이런 그 지배 구조도 이거 장원과 다름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제 앞에서 한 것처럼 장원 공용제란 말이 인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장원 공용제는 해이한 시기부터 해서 여기 있다가 가마쿠라 막부 때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르마치 막부 때는 기내 지역만 남아요. 어 그러다가 인제 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완전히 제도적으로 없어졌다. 이렇게 인제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봤는데 지행국제 관련된 내용은 여기는 너무 간략하게 좀 설명돼 있거든요. 대한교과서 일본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행국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되는데 여기는 지행국제 한 면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굳이 그것까지 잘 알 필요는 없잖아요. 장원이 어떻게 형성됐고 기진계의 장원이 어떤 거다. 요런 것만 개념 파악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장원과 비슷한 시기 때 등장했던 그 군사 집단 있죠? 이게 인제 사무라이죠. 예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대체적으로 10 세기에서 인제 12 세기 정도 예 형성됐죠. 해이한 시기 때 인제 형성된 건데 자 사무라이는 왜 등장했냐. 여러 가지 인제 그 기원이 있지만 일단은 장원하고 인제 관련돼 있어요, 장원. 음. 자 장원을 인제 소유한 영주들이 자신들의 이제 땅을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 그 무사단을 이제 고용을 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인제 무사단을 형성하죠. 그게 기원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왜 무사단을 고용할까? 이게 사적인 어떤 군사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율령제가 붕괴되면서 공령 시스템이 붕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이제 무사단이 형성됐는데 어 그래서 이 무사단은 처음에는 장원을 지키는 군대였어요. 근데 이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커지면서 점점 어떻게 됐냐면 일종의 인제 뭐냐면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돼. 그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그리고 또 그 뭐랄까 중앙에서 내려온 뭐냐면 청왕가의 후손이나 이렇게 인제 귀족 명문 귀족들의 후손을 동량으로 삼아서 일종의 인제 중심체가 형성되죠, 무사단들이. 그리고 나서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까지 올라가. 그래서 중앙에 처음에는 인제 뭐냐면 경비를 그 뭐냐면 쓰다가 자 중앙 귀족들이 인제 막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다음에 상한과 그 청왕이 싸우고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옆에 개입하면서 결국에는 정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의 무사세였다가 나중엔 중앙에 올라와서 호위병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인제 내분에 개입하면서 결국에는 정권을 장악하고 막부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인제 볼게요. 자 농민으로부터 징발된 병사로 구성되어 있던 고대 군사력은 10 세기 접어들어 해체되었다. 그 앞에 이거는 율령체제 붕괴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군단과 해적이 날뛰어 토지를 마구 침탈에 따라서 지방 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인제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인제 그 무사단들이 형성이 됐고 이들이 이제 장원을 지켰다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형성된 그 사람들을 사무라이라고 하죠. 사무라이. 그래서 사무라이의 그 뭐냐면 그 말의 어원이 있죠. 이들은 이 상급 귀족들을 호위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점차 일본의 무사 자체를 뜻하였다. 그래서 사무라이들은 원래는 지방에 있다가 인제 뭐냐면 그 중앙으로 올라와서 이런 교토에 올라와 궁전 경비나 귀족들의 호위를 담당했다. 그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사무라이들은 인제 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뭐 천만에 이게 어떻게 형성됐고 막 발전했는가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인제 요 정도 인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제
그 무사 집단 안에서도 여기 보면 그 주인과의 종자의 결합이 강하대요.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일종의 인제 무사 집단의 수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수장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 그 청왕가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뭐 후지와라 같은 유력한 인제 뭐냐면 가문의 이런 후손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무사단의 순 그 수장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인제 일족들을 거느려요. 예. 그래서 요게 구조인데 요거 뭐 관심 있는 사람들 보시고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제 이런 그 무사단들이 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서 인제 복잡한 인제 계층적인 관계가 형성됐다.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 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주인과 종자라는 관계는 더욱 발전해요. 강고한 전투 집단, 즉 무사단을 탄생시켰다. 그중에 이제 유력한 무사단을 이끌고 우가의 기둥을 돌렸던 것이 한국 출신의 군사 기종인 세이야 겐지와 간무의 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무사단 중에 대표적인 이제 무사단 집단들이 등장했는데 요 집단들이 이제 뭐냐면 후에 인제 그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세이와 겐지하고 간무 게이시예요. 예. 얘네들이 인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싸우거든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얘네들이 이제 싸우면 그 뒤에 좀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원정과 헤이시의 대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정부터 인제 볼게요. 자 원정의 개념이 뭐냐 하면 잠깐 자 원정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뭐냐면 요게 인제 청왕이 있어요. 제일 높은 게 청왕이죠. 중국에서 그 일본에서요. 근데 청왕이 좀 있다가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어린 아들에게 그 물려줘. 그리고 자기는 그 조정 밖에 있는 궁궐 위쪽에 있는 원으로 물려놔요. 그래서 상인이 법황인이 하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조정에 있는 청왕은 실질적인 권한이 별로 없어. 어린 청왕이고 그리고 인제 그 뒤에 있는 나이 많은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원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 원정이라는 것은 청왕의 아버지가 퇴위한 뒤에 실권을 장악하고 계속하여 정치를 원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원정이다. 원정 정치라고 하죠. 이 11 세기에 있었던 건데 이때 이제 원정에는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들 군사력을 주로 인제 뭐냐면 북면의 무사 집단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자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자기가 직접 통치하면 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인제 직접 청왕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당히 복잡해. 여러 가지 조정의 어떤 법식이라든지 일련의 어떤 절차 과정을 뭐냐면 따라야 되고요. 그 청왕 자체도 또 재산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청왕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상황이나 법황을 하면 나름대로 인제 조정의 어떤 이런 그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윤령이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인제 자기 나름대로 또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막대한 인제 뭐냐면 책임 없이 책임을 얘한테 떠넘기고 모든 권한을 갖다 보니까 자 요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상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지방에 가면 막대한 공령을 소유하고 있고요. 자기 측근들에게 또 이게 뭐냐면 국사를 맡겨요. 그래서 국사 맡기면 또 측근들은 또 그 밑에 있는 측근들에게 또 따까리들에게 또 국사를 인제 임명해서 이들이 가 가지고 지행 국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 가지고 앞에 것처럼 공령이 있는 것을 장악하게 되죠. 자 요런 내용들인데요. 자 이 원정은 그 앞에서 얘기한 석간 정치가 뭐냐면 쇠퇴하고 나서 등장한 새로운 정치 형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 그 뭐냐면 이 원정의 시발점은 어떨 때냐 고산조청왕 때요. 이 고산조청은 앞에서 인제 석간정치 때 후지와 북가가 인제 뭐냐면 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인제 뭐냐면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지와라고 외척하고 상관없는 외적 관계가 없는
고산조 청왕이 즉위하면서 석강가 세력들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산조 청왕 다음에 그 시다키아와 정청왕 때 이 사람이 아까쯤에 이제 뭐냐면 자기 어린 후아카 청왕에게 양해한 뒤 사왕으로서 권위를 이용해서 원정을 시작하고 이것이 한 100년 동안 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북면에 무산하는 원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들이 증강되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북면의 군사들은 주로 이제 뭐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돼 있지만 지방을 올려는 사무라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내분에 참여하면서 뭐냐면 결국에는 그 권력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원정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해안시대에 접어들어 오랜 시간 동안 후지나라 국가가 조정 정치를 장악했다. 예, 석관 정치를 통해서 장악했죠. 그다음에 석장과 강백을 맡아 정치를 좌지우지했으며 자기 가문과 딸들을 청왕에게 실분해 그녀들의 아들이 차기 청왕이 되게 하여 청왕의 외조부로서 건설을 이뤘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후사를 제대로 못 나온 스타일들이 끝났죠.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도 센쇼 간박고 같은 것들이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섭정과 간백이라는 지위는 계속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쭉 남아 있는데 이거 뭐 에도 시대까지 쭉 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없애진 않아요. 그대로 가. 직함은 있어. 근데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예.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1068년에 후지와 가문의 피대에 섞이지 않는 고산조청왕이 뭐냐면 했고, 고산조청왕은 석강가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가감한 국정계획을 추진했고 그 유지를 이은 것이 시다카와 청왕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고산조청왕의 이제 기반 위에 시다카와 청왕이 이 뭐냐면부터 원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는 1806년에 어린아들 호날카 청왕을 양해한 후 최초 원청을 열고, 그래서 그 청왕의 후견위로서 정치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러한 정치 형태를 원정이라고 한다. 자, 원이라는 것은 퇴위한 청왕, 즉 상황의 주거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차츰 상황 자신이 지칭하게 되었다. 원정이 한 100년 동안 이제 했고,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원정을 하면서 상황은 사용재산을 이제 뭐냐면 가질 수 있고 권력은 있지만 책임은 안 지죠. 그러니까 멋대로 이제 뭐 율령 정치에 벗어나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휘국제하고 연결돼서 그 지방에 있는 공룡이라든지 이런 그 재산들을 자기가 다 이제 뭐냐면 막대한 이득을 챙겨 거기서 그다음에 장원 같은 경우에도 앞에 본가도 있다고 했죠. 기진기 장원에서. 그래서 본가들을 이제 또 본가가 누가 있냐면 이렇게 사항들이 본가를 자칭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또 자원도 가지고 있어요. 또 측근들이 나눠주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원정 외에도 원의 권력을 막당했지만 제어할 수 없는 것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 대사원 권력들이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장원을 거느리고 있고 승병이라는 무장 세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승병들이 상당히 무서워. 그래서 이 승병들이 이제 뭐냐면 그 원의 그 상황에게 종교적 요구나 압박도 하고 또 그 원정에 이제 친위부대였던 이 북면의 모사들과 충돌을 해요, 또. 음.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승병이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또 무기도 소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군사 집단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전국시대까지 가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사무라이들을 고용하죠. 중앙에 이제 귀족들이나 원이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무라이 귀족을 사무라이들 고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원하고 결탁해서 등장했던 사무라이 집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무에이시라는 일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간무에이시가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에서 놀던 그 사무라이들이 중앙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때 간무헤이시라는 그 사무라이 집단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중앙으로. 그래서 이 헤이시는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뒤에 이제 그 원정하고 그러니까 상하고 그다음에 처왕하고 자기들끼리 또 가문과 가문끼리 아주 복잡하게 엮여 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호겐의 난이라든지 그다음에 헤이지의 난이라든지 야 이런 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앙 권력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 간모 헤이시들이 개입을 해서 결국에는 간모 헤이시들이 권력을 장악해. 예. 그렇지만 이들이 곧바로 이제 뭐 막부 정권을 세운 건 아닌데 하여튼 막부 정권의 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 가독의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가모에 씨하고 이제 대립했던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양대 그 사무라이 집단 중에 세이야 겐지가 있죠. 결국 세이야 겐지는 가모에 씨를 토벌하고 결국에는 이제 막부를 세우죠. 이 막 세이야 겐지가 그게 뒤에 나온 가마쿠라 막부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사 집단주의에 등장했던 것이 헤이시 세력이라고 하는 간모 헤이시 세력들인데 이 간모 헤이시 인제 뭐냐면 그는 그 원정과 함께 비약적인 인제 뭐냐면 세력이 형성이 돼요. 예. 그래 갖고 인제 그중에 인제 헤이시 세력들 중에 수장이었던 그 당시 그 다이라노 다다모리라는 사람이 있어. 예. 그리고 그 아들 기요모리가 있죠. 예. 그때 인제 뭐냐면 헤이스들이 인제 권력이 신장하게 되고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개 호계의 난이라든지 그다음에 헤이즈의 난을 개입하면서 결국에는 그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예. 그런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제 뒤에 넘어가서 가마쿠라 막부를 볼게요. 이 가마쿠라 막부는 그 어디와 연결돼 있냐면 세이와 겐지와 연결돼 있어요. 예. 세이와 겐지라는 무사 집단이 이 세웠던 정부인데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그러니까 세이와 겐지의 그 후손 중에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세웠어. 미나모토 요리토모.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 뭐냐면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아버지가 미나모토노 요시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언급했던 헤이시 난에 인제 개입을 했다가 갓진 그 뭐야 반대쪽에 있는 다이라노 기요모리에 의해서 진압당해. 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숙청당하고 그 미나모토 요이토는 지방에 쫓겨나요. 그 지방에 도망가는데 그때 인제 지방에서 누굴 만나냐면 이 호조시 집안의 딸을 만나. 이 딸이 그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딸의 이름이 뭐였냐면 딸의 이름이 호조 마사코라는 여자예요. 음. 요조 마사코하고 이제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사랑을 이제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아버지가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쫓겨난 세이야 겐지의 후손이잖아요. 힘도 없고 하니까 막 이 사람을 왜 사귀냐고 막 뭐라고 했지만 호조 마사코가 이게 남자 보는 눈이 딱 있었어. 그 결국에는 이 미나모토 요이토모하고 인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미나모토 요이토모는 호조시 가문, 외척 가문이죠. 처가죠, 처가. 처가의 도움을 받아 갖고 결국에는 가마라쿠라 막부를 세우게 되죠.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예. 그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호조 마사코와 그 지원하던 이제 막부를 세웠기 때문에 호조시 집안이 이 처가 외쪽 호조시 집안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가마쿠라 막부는 그 미나모토 집안이 세웠지만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세웠지만 실제로는 미나모토 요이토모는 인제 쇼군은 3대 쇼군밖에 안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대가 끊기죠.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갖게 되냐면 호조시 집안이 갖게 돼요. 호조시 집안이. 그래서 식켄이라는 이름으로 호조시 집안이 그 뭐냐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 뒤에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는 1180 년대부터 세이야 겐지의 후손이었던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수립한 일본 최초의 무가 정권이다. 음. 자,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와 고토의 조종이 공주한 1333 년까지 그러니까 150 년간 가마쿠라 시대로 간다. 지금부터 가마쿠라 막부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마쿠라 막부 과정이 다 볼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인제 밀려났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 헤이시 세력들이 너무 전횡이 심하다 보니까
각지에서 반헤이시 세력들이 인제 결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인제 뭐냐면 그 반헤이시 세력들을 이끌고 선봉을 썼던 사람이 미나모토 요리토모고요. 미나모토 요리토는 헤이시와 전쟁을 거쳐서 결국에 헤이시를 멸망시키죠. 이게 인제 그 과정을 뭐라면 간페이 젠란이라고 해요. 간페이 젠란. 음. 그래서 이 간페이 젠란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미나모토가 가마쿠라를 세웠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가마쿠라는 어디에 있는 거냐? 가마쿠라는 이 간동에 있는 정부야. 일본 같은 경우에 정치적 중심지가 크게 두 개로 나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기내 지역 있죠, 기내. 기내 지역과 이게 무슨 산맥이 하나 있는데 이 산맥을 건너서 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기내 간서라고 하죠. 요게 이제 오사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교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도쿄, 이 도쿄는 나중에 인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이게 간동 지역하고 간서 지역이 서로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했던 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헤이시 정권은 요 간서 지역에서 인제 권력을 장악했죠. 이 교토나 이런 데서. 근데 여기 등장한 그 가마쿠라 막군 정권은 간동 지역에서 인제 정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가마쿠라는 곳라는 명칭도 여기 간동에 있는 가마쿠라라는 지역에서 뭐냐면 막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마쿠라 막부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인제 이것도 인제 나중에 무르마치 막부는 이 간서 지역에서 인제 정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무르마치 막부라는 것은 교토에 있는 무르마치 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무르마치 막부라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간동으로 넘어가요. 예. 이게 그래서 에도 막부죠. 에도 막부는 인제 오늘날 도쿄라는 곳을 뭐냐면 새롭게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인제 에도라고 해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권력이 이렇게 기내 지역 이 간서 지역과 간동 지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인제 간동 정권이 있었으면 간서 지역을 통제하려고 하고요. 간서 지역이 있으면 또 간동 지역을 통제하려고 해. 그런 것들을 가졌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요이토모가 이제 헤이시와의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지만 아직 불안했어. 왜 불안했냐면 헤이시 가마쿠라 막부가 그 당시 이제 장악했던 곳은 요 간동 지역이에요, 간동 지역. 그래서 간동 지역에 있는 땅만 이제 인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집도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제 자기 관리로 임명을 했거든요, 자기 측근들을. 근데 아직까지 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조정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조정. 그래서 상황이나 이런 세력들이 이 조정의 무사들이나 이런 세력들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조정 권력하고 그다음에 막부 권력이 이원화된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됐었다. 근데 인제 그게 이원화된 권력 유지가 깨지게 된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이거는 인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뒤에 나오겠지만 조쿠의 난이 있어요, 조쿠의 난. 자, 이 조쿠의 난을 계기로 해 가지고 뭐냐면 1221 년에 일어났죠. 이때 이제 조쿠의 난에서 인제 뭐냐면 동부 세력들이 막부 세력들이 고토바 상을 중심한 공가 세력들, 서부 세력들을 타도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완전히 간서 지역까지 조정까지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권력의 이원화가 깨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요. 그러면 인제 구체적으로 인제 좀 볼게요. 가마쿠라 막부는 여러 인제 간청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막부라는 게 이제 권력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율령 체제, 조정주의 율령 체제 외에도 이 가마쿠라의 뭐냐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권력 구조를 이제 만들거든요. 여러 가지 간척을 만들고 간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 좀 보시면 요게 인제 가마쿠라 막부의 인제 직제거든요. 예. 그래서 쇼군이 있고 그 밑에 시켄이가 있는데 실제로 쇼군은 나중에 인제 거의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했고 시켄이 인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죠. 이 시켄은 호조시 집안이 인제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권력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지방에 뭘 파견하냐면 슈구와 집도를 파견해. 예. 슈구라는 것은 각 국의 책임지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을 슈구라고 하고요. 이 지도라는 것은 정부의 자원을 관리 감독하는 일들이 지도야. 그래서 그 영주 대신에 내려와서 그 자원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지도였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초창기 때 수구와 지도의 관계는 상하 관계긴 하지만 이제 간제상 상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보면 관리자로서 교장, 교감이 있잖아요. 그 정도야. 그래서 뭐 그 사람한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정도였는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이들이 이제 슈구 다이모로 이제 변하면서 이들이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집도를 완전히 자기 개인 신복을 만들죠. 이건 뒤에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루쿠아라 단타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요 기간. 자, 이거는 교토에 인제 뭐냐면 설치했거든요, 교토에. 이거는 언제 설치했냐면 조쿠의 난 때 있죠. 조쿠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 간서 지역이 막부 세력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인제 그때 그 고토바 사항을 중심으로 인제 했기 때문에 공가 세력들이 인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간서와 그 당시 공가들 감시할 수 있는 권력 기구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누쿠아라 단타이를 이렇게 교토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교토에 설치해 가지고 그 조정을 감시하고 그 당시 간서 지역을 가나다도록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간동 정권이었던 이 가마쿠라 막부가 이 간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루쿠아라 단타이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오면 뒤에 넘어가서 인제 슈구와 지도 부분을 볼게요. 슈구는 유력 곡괭이 곡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곡괭이라는 사람은 보통 일반 문사를 겐이라고 하거든요. 겐이. 그 겐이를 거느리고 있는 그 뭐냐면 그 일족의 가의 수장을 곡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곡괭이는 고자가 붙은 겐이 중에 일족의 수장들 또는 그 무르마치 그 막부하고 직접적으로 뭐냐면 이게 충성 관계, 충성과 그 뭐야 보답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곡괭이라는 거는 곡괭이는 겐이의 수장이면서 막부와 직접 관계 있는 무사 집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제 이 무사들과 그다음에 인제 그 막부 간에는 이렇게 주종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곡괭이 체제가 있어요. 가마쿠라 막부는 곡괭이 체제인데 자, 여기 보면 곡괭이는 자기 가문의 수장이기도 해요. 여러 겐이들을 이끌죠. 가문의 수장이고 자, 그리고 인제 이 곡괭이는 가문을 대표해서 또 중앙에 있는 쇼군, 실제적으로는 시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시켄하고 인제 뭐냐면 주종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서양식 봉건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갖고 그 당시 이제 쇼군 시켄은 그 당시 곡괭이들의 충성 대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인정해 주고요. 또는 몰수한 땅을 또 나눠 줘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대신에 인제 이 곡괭이 어간이나 곡괭이들은 군역이나 경계 근무 등등 여러 가지 인제 뭐냐면 그 업무를 담당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시야에 있는 이제 그 갱이들한테 그걸 나눠 주는 거야, 또 업무를요. 그래서 이 곡괭이들이 인제 군역에 참가할 때 전쟁에 참가할 때는 자기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갱이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받으면 또 곡괭이가 이걸 그 막부한테 받고 그걸 또 나눠 주고 갱이들한테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제 주종 관계를 맺고 있는 어은하고 봉공의 관계 어는 막부가 인제 그 얘네들이 내려주는 거고 이 어음이죠. 봉공이라는 것은 그 여기 어가인 그러니까 곡괭이들이 이렇게 갖다 그 대신에 반대국보를 주는 그런 이제 관계였다. 그러니까 서양식 그 봉건제도와 비슷하죠. 그래서 보통 인제 이런 봉건제도를 지방분권적 봉건제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에도 시대만 생각해서 '일본의 봉건제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의 봉건제도는 인제 가마쿠라 무르마치마 때는 지방분권적 봉건제로서 유럽식 봉건제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곡괭이를 주로 임명했고 국내 곡괭이를 지휘 통솔했다.
국 안에 있는 여러 국견이들 이제 통수했다는 거죠. 집도라는 것은 각국의 장원과 그다음 공령을 임명되어 영공진수와 토지관리 및 치안 유지를 임명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중요한 업무 중에 영공진수야. 중앙에 있는 장원의 소유자였던 귀족들에게 영공을 징수해서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집도의 역할인데, 근데 이 집도가 처음에는 잘 갖다 바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잘 안 바치죠. 그러면서 이제 장원 영주들과 갈등이 일어나.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요이토무는 자신의 곡괭이들 슈고와 집도를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군사 경찰권을 장악했다. 자, 그 요이토무는 1189년 동북부의 후지라 시대를 멸망시키고 일본 전역에 군사 지배권을 확립했다. 자, 그 내란을 종식시킨 요이토무는 1192년에 세이타이 쇼군이라는 거에 임명하죠. 세이타이 쇼군은 정의대장군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동북 지역의 에미시를 토벌할 때 줬던 명예직인데,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이 독식하면서 일종의 어떤 군사적 수장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칭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이타이 쇼군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이제 쇼군이 이제 막부의 최고 책임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쇼군 의미로 바뀌게 되죠. 하여튼 이 쇼군은 원래 나라이안 시대 때 동쪽 지역의 에미시 정벌을 위해서 파견된 장군의 명칭이었고, 그래서 요리토무가 청와부터 이 지책을 받음으로써 이 막부의 수장의 의미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쿠의 난과 이제 뭐냐면 집권 정치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미나모토 요리토무는 쇼군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 사람이 정부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처가인 호조시 집안의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는 이 요리에나 사네모토나 사네토무나 이런 사람들은 걸 뭐냐면 힘을 못 써요. 예. 점점 권력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뭐냐면 시켄 쪽에 있는 호조시 집안으로 넘어가게 돼.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3대 미나모토 사네토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냐면 호조시한테 또 암살당하거든요. 그래서 권력 이동을 보면 잠깐 요렇게 이동해요. 이 쇼군에서 점점 요쪽으로 이동을 하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호조시 집안이었던 호조시 집안이 시켄으로 이제 뭐냐면 이름으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 쇼군은 지위는 여기 보시면 있지만 후에 이게 미나모토 쇼군은 여기 3대까지만 끝나고요. 그 후에 이제 쇼군이 형식화되고 얼굴마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세칸가의 후지 와다시가 있다가 항족도 또 쇼군이 돼요. 그러니까 요 쇼군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마쿠에 막을 때는요. 근데 이 시켄이라는 지위도 여기 보면 도쿠슈라는 지위도 또 이동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도쿠쇼는 이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호조시 집안 중에 이 종가를 얘기해. 종가. 그래서 이 도쿠쇼 집안은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 도쿠쇼는 시켄이 있어요. 도쿠쇼에 집권할 때 종가가 있지만 실제 앞에 이제 또 시켄을 또 얼굴 마담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도쿠쇼의 종가 이름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거든요. 시켄이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 시켄 이름으로 통치하지 않고 종가 도쿠쇼라는 이름으로 옆에서 이제 뭐랄까 일종의 미실 정치 같은 것들 있죠. 자기들끼리만 하는 이런 그림자 내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통치하는 권력 외 밖에서 이 도쿠쇼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하게 되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원정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원정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물러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청왕의 지위에서 물러나서 상황이 된 게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거든. 마찬가지. 식견의 지위에 있으면 가마쿠나 막부의 어떤 시스템 안에 공식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이제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뒤에 이제 도쿠시라는 이름으로 식견은 얼굴마담으로 이제 해놓고 도쿠샤 종가의 이름에 종가의 수장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하면 가마쿠나 막부의 어떤 공식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책임도 지지 않는 권력이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가마쿠나 막부 말기에 들어가면 이게 원래는 가마쿠나 막부가 이제 처음에는 곡괭이들 연합정권으로서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막부에 이제 도쿠쇼 정치에 들어가면 그게 안 통해. 그냥 밀시 정치에서 종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호조 시집안에서도 도쿠쇼들만 모여가지고 도쿠쇼 귀치반들만 모여갖고 만약 종가들만 모여서 밀실 정치를 하고 측근 정치를 하고 소수의 정치를 해요. 권력 독점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마쿠라 막부가 정권이 가마쿠라 막부에 대해서 불만 세력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들이 이제 가마쿠라 막부를 형성하면서 이 도쿠슈 중심의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게 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권력의 방향이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호조 시즈만이 있는데 이 호조 시즈만은 집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이걸 식켄이라고 해요. 식켄. 그래서 호조 도끼마사 이후부터 이 식켄이 실질적 권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호조시 주도도 집권 정치가 발전되면서 식켄 정치가 발전된 이래 유럽 곡괭이들이 멸망했고 도시마사 아들 요시토키에게 추방되는 등 막부의 내용이 일어났다. 이어졌다. 자, 그때 이제 막부가 내용을 일어날 때 그쪽에 조정에 누가 있었냐면 고토바 상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막부의 동요를 파악한 고토바 상황은 1222년 5월에 거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거병을 하게 되고 정부의 무사에게 요시토키를 토벌하는 명령을 내린 상황은 복케니디 호조시가 주도하는 막부부터 이반에 주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이제 요리토모 미망이었던 사실상 가마쿠의 주군이었던 호조 마사코 상당히 여걸이죠. 이 사람이 이제 동요하는 무사들 앞에 서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국 지역, 간동 지역의 무사들 있죠. 간동 지역의 무사들을 막부에 집결시키고 결국에는 막부군이 불과 1개월 만에 고토바 상하의 군사를 괴멸시켜요. 이게 이제 뭐냐면 조쿠의 난이죠. 이 조쿠의 난. 자, 그래서 조쿠의 난 이후에 막부는 당시에 청왕을 폐위시키고 3명의 상황을 유배시켰고요. 그리고 상황 측에 속했던 귀족들, 주로 이제 간서 지역의 귀족들과 무사들이죠. 이 귀족들과 간서 지역의 귀족들 무사들의 장원을 다 뺏어다가 이 자기 간동 지역의 곡괭이들에게 다 나눠줘요. 네. 그래서 이 간동 지역의 곡괭이들은 종전의 이제 토지 외에도 새롭게 막부가 이제 여기 조쿠엔 때 뺏은 간서 지역의 귀족들이나 사무라이들이 토지까지 받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들이 서욱 지역에 이제 대거 진출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막부가 또 뭘 또 설치하냐면 이 교토를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설치된 기구가 앞에서 얘기한 누쿠하라 단타예요. 누쿠하라 단타이. 예. 여기는 율파라 탐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한자어를 우리식도 읽는 거고 실제 일본어는 누쿠하라 단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조쿠에난 이후에 이제 집권 정치는 가마쿠라 막부의 이제 통치 형태는 곡괭이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합의제를 이루는 집단 지도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쭉 갔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쿠쇼들이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죠. 그래서 그 당시 가마쿠라의 종가인 도쿠쇼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실제로 독단 정치를 하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곡괭이들 불만을 사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조쿠에난 때 그 당시 이제 누구야? 호조 마사코의 연설 내용이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로 이 조쿠에난은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관련된 예문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조쿠에난이 나니까 호조 마사코가 가마쿠라 무사들에게 연설했어요. 자, 모두들 잘 들으시오. 이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자, 요이토모 공이 조정의 적을 물리치고 A씨 정권을 물리친 거죠. 막부를 연후에 간직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그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입니다. 자, 모두들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곧들 향해 나가고 역시를 지고 막부를 지켜주십시오. 만약 상황의 편에 서고
상황이라는 거는 교토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자, 서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확실히 말하시오. 이 말을 듣는 가마쿠라 무사들은 일제 단결해서 교토 조정이 상을 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받고 뒤에 넘어가서요. 여기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합의제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집권 정치, 식권 정치. 그러니까 앞에서 곡괭이에 입각한 이 연합 정치 형태는 나중에 이제 1246년에 시작된 호조 도끼오의 집권기에 재판의 신속 정확성을 위한 인부정이 설치되면서 완성되었다. 이런 합의제 정치는 인부정이 설치해서 이제 합의되었 그 완성되었다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인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소송 심리를 담당하는 간청이야. 오늘날은 사법부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끼요리 5대 식킨이었던 도끼요리가 이제 설치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문제는 이 3단계 정치 있죠. 앞에 이제 도쿠쇼가 이제 전제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막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호조인 복가인 도쿠쇼에 의해서 전제로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요길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합의 정치는 5대까지 있다가 잘 나갔다 합의 정치는 요 이후부터는 깨지게 돼서 요쪽으로 도쿠쇼의 전제 정치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무사들의 생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사무라이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농촌에 살았어요. 농촌에. 예. 그래서 이 농촌에 이제 장원이 있고 이 사무라이들이 거기 내에서 짓도나 뭐 하여튼 이런 이름으로 해서 여기 기반을 살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에도 시대 때 이제 사무라이들이 도시에 몰려 살고 있는 것 좀 비교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장원 영주로 임명받은 후, 그러니까 그 뭐냐면 집도로 임명한 후 그 당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이제 연공을 거둬서 그 장원 영주한테 갖다 주는 역할을 집도등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했고 또 그들은 이제 또 뭐냐 한 가문의 또 수장이기도 해요. 이 곡괭이라는 자체가 갱이들 거느릴 수 있는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걸 받은 거를 자기가 이제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족들이 나눠줘야 돼. 그래갖고 이제 그 일족들을 지통솔하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보면 집도들이 영공을 장원 영주한테 갖다 주지 않고 도중에 자기가 이제 갔죠. 그러면서 장원 영주와 갈등을 이제 빚게 돼요. 예, 뭐 이런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자, 가마쿠라 시대 무사는 선조들부터 물려받은 땅을 토착하여 영지학대에 심었다. 그래서 그들은 돈대나 그 교통의 요충에 집을 짓고 돈대라는 건 방어 시설이에요. 주의나 호나는 것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큰 뭐냐 집 주변이나 이제 성곽에 있는 이제 그 도랑을 얘기하죠. 하여튼 이걸 파고 높게 흙을 쌓은 담이나 울타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집의 내부나 주변에는 집의 내부나 주변에는 세금이 일체 부과되지 않는 직영지가 있었으며 무사들은 애송민이나 영지하는 농민들에게 이 직영지를 경작시켰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사들은 영지를 군할 상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가가 있으면 그 분가의 헌법적인 통제하에 본가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 그래서 본가가 있고 본가에 있는 수장을 이제 곡괭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이제 직접적으로 가마쿠라 막부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 밑에 개니들이 있고 개니들을 이제 있고 이렇게 이제 개니들은 이제 본가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야. 자, 그 본가의 장을 총령이라고 하고요. 총령의 서자라고 했어요. 자제는.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은 그 곡괭이는 이제 가마쿠라 막부 입장은 곡괭이지만 집안에서는 볼 때는 총령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개니는 그 서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들 안에서도 상하관계가 형성됐는데 이런 제도를 무슨 제도로 하냐면 소노제라고 해요. 소노제. 그래서 이런 소노를 통해서 이제 움직였다. 그래서 소노는 이제 총령이고요. 그다음 서자는 소시라고 또 불려요. 예, 소류와 소시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안의 총령령은 이 소노죠. 이 소노는 전시에 이제 그 가마쿠라 곡괭이로서 일족을 이끌고 나가 싸우고
평소에는 선주의 제사를 집행했다. 자, 막부는 일괄적으로 총령, 그러니까 쇼루에게 군역을 보고하고요. 이 총령은 곡괭이는 이들 서자들에게 할당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총령은 일족의 독재자는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연기의 분산을 억제하고 일족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통솔 업무를 맡았다. 그래서 이런 쇼루제, 소시 쇼루제가 그 당시 가마쿠라 막부 안에서 그 당시 곡괭이 안에 있는 집안의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소시 쇼루제가 언제 붕괴되냐면 거의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될 때 붕괴돼요. 그 뒤에 이제 원고다에서 원나라에 침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물론 물리쳤지만 가마쿠라 막부도 큰 타격을 받고 이 쇼루제도 붕괴가 되기 시작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가마쿠라 시대 무사의 중심적인 존재는 지또였다. 자, 지또라는 것은 곡괭이들에게 그 유역 곡괭이에게 부여됐던 지위죠. 예. 그래서 이 지또는 막부의 권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점차 강대해졌고요. 영공은 납부하지 않거나 농민들 가도하게 부린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원래 영공을 걷어가지고 이제 그 장원 영주, 중앙에 있는 장원 영주, 교토의 영주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납부를 하지 않아요. 자, 장원 영주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막부와 관련한 재판소에 소송을 거는데 이에 대해 막부는 결국 집대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음을 사유상 확인된다. 하지만 막부가 아무리 집도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현재 뿌리든 집도의 행동을 저지할 수 없다. 막부가 어떻게 판결하든 간에 지는 지 멋대로 그냥 연공을 안 받, 연공을 납부하지 않죠. 자, 그래서 장원영이 어쩔 수 없이 그 타협보죠. 집도하고. 그래서 이제 장원의 관리를 일제 맡기고 일정하게 연공만 자신에게 납입하는 집도욱계라는 걸 형태로 타협보구나. 이게 첫 번째 타협이에요. 집도욱계라는 것은 집도가 한테 뭘 맡겼다? uk계를 했다. uk계라는 건 첨부를 했다는 첨부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00을 걷었으면 100을 영주한테 뭐냐면 갖다 주는 게 자기 임무였는데 하도 이제 100을 안 갖다 주니까 이 집도가 먹었죠. 그러니까 100을 너네 거두면 그냥 20이나 30 정도 갖다 줘라. 이렇게 게 집도 웃게요.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타요? 중분이야. 중분. 토지를 나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장원이라면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눠요. 토지를. 네.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집도, 이쪽은 뭐냐면 영주. 이런 식으로 나눠. 그래서 이걸 중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토지 자체의 반으로 이제 나누거나 2대1의 분할해서 뭐 집도와 장원영주가 각각 토지 영유권을 상호 인정하는 그 계약을 맺거나. 자, 하여튼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했다.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시적인 타협책이고 실제로 지방에 있는 이 집도들이 다 먹게 돼요. 예. 그러니까 집도국계든 토지 중분이든 의사가 점차 토지를 지배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이처럼 장원의 지배권은 점차 집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 가마쿠라 막부 말기 때 들어가면 장원 공유제는 이제 거의 붕괴됐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지역이 뭐냐면 기내 지역이에요. 기내 지역. 무릎마치 막부에서 이제 장원 공릉제가 그래도 좀 남아있는 지역이 기내 지역이냐? 기내 지역은 왜 남아있냐면 그래도 영주가 이제 기내에 살고 있잖아요. 통제 가능한 그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만 이제 좀 집중돼 있고 있다가 전국 시대에 넘어가면서 완전하게 이제 붕괴됐고 이걸 제도적으로 확인시키는 사람이 뒤에 있지만 도요토미 시대요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마쿠라 시대 때 뭐 경제 부분은 그냥 대충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아니, 첫 번째 인증번호가 아니라 그냥 인증번호요. 예, 한 칸밖에 안 되니까 60번이에요. 자, 가마쿠라 시대에는 농업이 눈부시게 발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일본을 좀 약간 무시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본의 생산량은 되게 높아요. 농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 때는 우리가 좀 약간 우스워했지만 중세 이후부터나 인구나 이런 농업 생산의 측면을 볼 때는 오히려 가마쿠라 시대부터죠. 가마쿠라 시대는 이 우리나라를 능가하게 돼요. 인구도 많고 농업도 되게 농업 생산이 많고
또 상품화폐 경제가 이미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중세 시대부터는 우리를 좀 능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벼의 품종이 개장되고 쟁기나 갱이, 낫 등 양지의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인분 위에도 초목을 섞이거나 태워서 만든 비료가 등장했다. 자, 수차나 소, 말도 경작에 이용했다. 그 결과 생산량이 향상되고 특히 기내의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벼와 보리의 이모작들이 보급되면서 주변 지역을 서서히 뭐냐면 확산되었다. 참고로 요 가마쿠라 시대 때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은 송나라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인제 고려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이모작이 보급됐다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보급됐다는, 우리나라는 고려 후기 때 이제 도입돼 가지고 이 이모작하고 인제 연결된 것이 인제 이항법이 있을 때 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모작하고 이항법이 서로 연결되니까, 자, 고려 후기 때 도입해 가지고 이항법과 이모작이 널리 일반화된 거는 인제 나중에 조선 후기 때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시대부터 이항법이니 이모작이니 이런 것들이 널리 보급됐다는 거야. 예, 기내 지역을 중심으로. 예. 그다음에 수공업도 발달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단으로 수공업이 발달됐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시장도 발달됐고요. 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동업자 조합인 자도 인제 결성이 됐다. 그들은 인제 중앙의 검문세가들에게 영업세를 내고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상품을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했는데, 이런 뭐냐면 정경 6차 형성이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해서 에도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예.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좀 넘어가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중국 사와 관련된 건데, 자, 가마쿠라 막부 시대부터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잖아요. 근데 여기 좀 볼 게 뭐냐면 자기 나라의 동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해 갖고 송나라 동전을 유통을 해요. 예. 이거는 가마쿠라, 우로마치 뭐 이런 막구들의 인제 특징인데, 얘네들은 자기 돈보다는 중국 돈을 되게 좋아해. 네. 그래서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 정황이 일어났잖아요. 동전이 많이 부족한 정황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전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거든요. 그중에 그 해외로 빠져나간 동전 중에 상당수가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나라 동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나라 동전을 사용했다라는 게 특징이야,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각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대개혁 교육도 있는데 우리가 뭐 가마쿠라 대교육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인제 대교육에서 좀 특징이 뭐냐면 일본 큐슈 북부에 하카다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인제 다자유를 인제 뭐냐면 설치했거든요. 얘 고대 시대부터 인제 다자유를 설치했어. 이 다자오는 고대 시대 이래로 뭘 관장했냐면 대외교육을 강장했던 그 기간이고, 그리고 주로 인제 북부 큐슈 지역, 한반도와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됐다.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송나라 상인들과 많은 교육을 학가다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혼슈 북부에도 인제 송나라 상인들이 입학을 했고요. 송나라 거주지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고려와의 무역이 그 뒤에 있거든요. 어 그래서 고려와 무역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요 부분은. 예. 그리고 원나라가 설립되고 나서 남송이 멸망하자 일본과 원나라의 무역도 더 전개되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몽골의 일본 침략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본에서 원구라고 해. 원구. 요 원구는 개구자거든요. 개구. 개구. 약탈할 구다. 개구가 아니라 약탈할 구자다. 그러니까 원나라의 도적들이 와서 그 뭐냐면 약탈했다. 우리가 이제 외구라고 하잖아요. 외인들이 약탈하다는 의미죠. 원나라 놈들이 와서 약탈한 거다. 그래서 원구라고 해, 얘네들. 그래서 이걸 두 번에 거쳐서 인제 그 당시 원나라 쿠비라이 칸이 두 번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몽연합군이 뭐냐면 두 번에 거쳐서 인제 뭐냐면 쳤지만 결국 다 실패했죠. 때마치 그때 인제 태풍이 들죠. 태풍 때문에 결국에는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몽골의 침략은 일본이 근대 이전에 외국군의 전면적인 침공을 받은 유일한 사건이다. 이게 특징이야. 개항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페리 제도의 개항 이전에 유일하게 이제 몽골의 전면적인 침입을 받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냐면 일부 여진족들이 저쪽 동부 지역, 혼슈 동부 지역에 바다 건너서 공격하긴 했지만 그거는 거의 일부 지역이었고, 굉장히 전면적으로 공격한 거는 몽골의 침략이 최초였어요. 자, 1268년 몽골의 쿠빌라이 칸은 조공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했다 위협을 하는 내용의 국서를 일본에 보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일본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면서 몽골의 답서조차도 보내지 않았다. 그때 이제 그 쿠빌라이 칸이 이제 고려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일본 실로 가니까 고려 조정에서는 일본한테 사신을 보냈죠. 그 몽골이 대단한 국가이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조공 갖다 바쳐라. 그런 사신을 보냈잖아요. 근데 또 한편은 저쪽에 있는 이제 진도에 있는 그 삼별조 정부에서도 또 사신을 보내서 우리와 같이 싸우자. 그래서 그 뭐냐면 외교 문서를 보냈죠. 그러니까 둘이 안 맞으니까 이걸 담당자가 이걸 좀 약간 같은 고려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기 다른 소리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정리해가지고 그 차이점을 메모로 남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건데 고려 첩장 불신 조조라는 거 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제가 이제 한국사 강의 때 이제 설명했는데 요거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사하고 이제 중국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야. 예, 좀 외워두세요. 고려첩장 불신조조. 고려첩장을 보고 두 개 다른 고려첩장을 보고 그 뭐냐면 의문점들을 기록해 놓은 거야. 예, 이 메모지가 나중에 발견이 되죠.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마쿠라 막부는 외부 사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려가 어떻게 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다음 원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고 이게 이제 뭐냐 나왔죠. 근데 만약에 몽골의 시체를 제대로 알았으면 실체를 알았으면 그 금방 조공 보내고 그랬겠죠 한국하고. 근데 이런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에서 상당한 용기가 나온다고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쿠비라이는 일본이 불응할 경우에 대비하여 고려의 일본 원정을 준비하고 명했다. 자, 그래서 1270년 삼별초난이 일어나 곧바로 실행을 옮길 수 없었지만 삼별초가 멸망하자 이듬해 1274년 10월에 일본 원정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몽골인, 여진인, 한인, 고려인 등 구성된 3만 수천 명이 병력을 태운 군선들이 고려 하포를 이제 그 출발해서 스시마 이끼를 공격해서 거기를 점령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원정군이 하카다 근방에 이제 하카다는 북쿠슈 일대에 이제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한반도도 이제 오는 세력들이 하카다를 거쳐갖고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카다 근방에 일어난 근방에서 일어난 육산 영토의 일본군을 물리쳤지만 다음에 기상 악화로 철수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원나라 군하고 고려와 그 당시 이제 그 원나라와 고려 연합군, 여목 연합군이죠. 여목 연합군하고 그 당시 이제 누가 일본 가마쿠라 막부의 이제 부대들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상대가 안 됐어요. 왜 상대가 안 됐냐면 이때 이제 어 원나라나 이런 그에선 집단 전법을 했고 첫 번째 하얀 무기를 사용했어요. 이 신무기는 하얀 무기야. 근데 이제 이 집단 전법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일본 군사들은 개인 기마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내전하면 여기 앞에 있는 장군들이 말 타고 나와요. 그래놓고 그 자기의 이제 간등성명, 집안 내력을 쭉 읊어. 얘네들 읊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판 1대1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다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뭐 전술 같은 거 없어. 그냥 쭉 개인적으로 이제 말 타고 싸우고 그냥 집단 난투를 벌였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 깡패들 싸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대륙에서 수많은 전투를 겪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냐 병종부를 나누죠. 그러니까 보병도 있고 그다음에 창병도 있고 그다음 화살 쏘는 군병도 있고 그다음에 하양 무기를 다는 부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맡아서 전략 전술에 따라 입각해서 움직이거든요. 이 집단전법이고 그 하양 무기 같은 것들인데 하양 무기가 뭐 그렇게 그 당시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그 하양 무기 대포를 쏘면 그 당시 이제 하양 무기를 몰랐던 일본 애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큰 소리를 이제 났는데 그 큰 소리 한번 나면
주변에 있는 마을과 사람들이 죽어 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 이걸 보고 나서 뭐냐면 해안가까지 있다가 해안가에서 한번 접하고 나서 그냥 물러날 뻔했죠. 다자유로. 근데 운이 좋게도 그때 이제 일본이 진짜 운이 좋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태풍이 불었죠. 태풍이. 그 1차 침략은 결국에는 이제 원나라가 이제 실패하고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1차 침략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에이노 에끼라고 불러요. 구에이노 에끼. 뭐 에오피는 없는데 잠깐만요. 그 원나라 1차 침입을 구에이 VA라는 것은 이제 VA노는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연호예요. 그 액기라는 것은 어떤 사태, 이런 의미야. 그래서 1차 침입을 이제 이렇게 해서 물리쳤고요. 그러면 1차 침입을 왜 했냐? 이건 이제 쿠비라이 칸이 남송에 대한 전면 침공에 앞서 남송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했던 작전이다. 그래서 정복적인 군사적 정복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남송과 일본 연결 차단을 위한 무력 시위적 성격이 짙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이제 몽골족이 우리나라를 침입한 것이 뭐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것보다는 중국 본토를 지배하기 전에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에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도 그 당시 그 남송과 일본 연결 차단하기 한 거다. 자, 그 직후에 이제 1275년 4월에 쿠비나이는 사신을 보내서 일본에 타이려고 했지만 이미 이제 막부는 완전 열이 받은 상태였죠. 사신을 처형하고 고려 침공을 계획하는 등 점령대결 자세를 취했다. 그러니까 1279년 남송을 멸망시킨 몽골은 이제 일본을 주요 타겟에서 이제 했어. 이때는 완전히 이제 일본을 이제 뭐냐면 정복할 목적으로 이제 온 거야. 정복할 목적으로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원정보다 그 대규모 이제 인원을 이제 뭐냐면 증원시켜서 공격했겠죠. 특히 이제 그 남쪽에서 항복했던 남송군들, 남송군들을 이제 그 뭐냐면 원정대에 끼워 넣어가지고 공격했어요. 이게 제2차 원정인데 이 원정을 고에노에끼라고 해요. 고에노에끼.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 고에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본에 사용했던 연호고 에끼라는 건 문못 1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2차 침략은 1차 때보다 약 5배 규모였고요. 그 다음에 장기전을 위해서 일본에 둔정군을 설치할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군사적 정복과 지배를 시도했다. 자, 막부는 집권 호조, 그 도끼마나의 지도 아래 지휘관을 교체하면서 상륙을 저지할 성축을 이제 추출하고 이미 이제 이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대비를 한 상태야. 그 전에. 그래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몽골 기병들이 이제 공격할 수 없게 낮은 담을 이렇게 만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쭉 이제 그 하카다 그 연안에 있는 그 뭐냐면 석축을 만들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해전용 성박을 징벌하는 방어 체제를 강화했다.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경로로 1281년에 그 당시 이제 그 여몽연합군이 하카다만에 침입했고 일본이 이때 일본군의 저항으로 부대처 이끼에 물렸다. 이미 일본군들이 1차 그 뭐냐면 침입 때 한번 그 원나라 군대를 한번 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밀려낸 게 그 후퇴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싸우면서도 여몽연합군은 타격을 줬어요. 예. 게다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강남군이 오기를 좀 기다렸어. 너무 이제 반격이 심하니까. 이 강남군이 이제 오고 나중에 이들이 이제 합류하게 되거든요. 근데 때마치 태풍이 이제 엄속해 이때도. 그래서 이제 다카시마에 이제 집결한 군선 대부분이 난파되고 결국에는 이제 쿠미나이가 포기하고 또 물러나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거쳐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폭풍에 인해서 여몽연합군이 패배를 했는데 이 폭풍을 이제 뭐라고 하냐 일본에서는 가미가제라고 하죠. 신풍. 신이 보호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다. 그리고 그 당시 인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신국 의식이 인제 형성이 돼요. 이게 일본의 중세적 민족주의하고 인제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신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 없다. 이런 그 비합리적인 신념이 형성이 되죠. 자, 이런 신국 의식, 가미가제라는 어떤 그 인식 이런 것들 자체가 후에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이런 인식이 발휘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우리나라의 신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절대 패할 수 없다. 그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나중에 자살 특공대도 가미가제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원나라와의 그 침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중세적 민족주의가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외부의 침략을 받고 이 나름대로 민족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종전 일통사망 의식 같은 그 분열된 의식이 청산되고 단군을 매개로 한 이제 이런 그 단군 숭배 의식들이 강해지고 그런 것들이 삼국유사나 이런 것들이 인제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전왕조 때죠. 3 번에 거쳐서 이제 뭐냐면 몽골족들을 쳐부셨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민족 의식이 강화돼서 대월사기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걸 동아시아 교과서에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한번 그림을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그 당시에 전투에 참가했던 이제 무사가 제작한 그 몽골 승리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인제 상당히 사료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일본군하고 원정군이 어떻게 싸웠는가 그 모습들 그려 놓은 건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신무기가 등장해. 예. 요 몽골 승리 회사에서.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요 다른 그림에서는 이 신무기가 등장해. 여기 되게 크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하양 무기 공격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몽골에 침략한 유럽이나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혹은 일본 원정까지 강제 동원된 고려에 비하면 몽골에 침략했던 일본의 실제 피해는 경미했죠. 왜냐하면 일본이 그 막대한 동원을 했지만 본국에서 인제 막대한 병력을 동원했지만 본국에 싸웠고 그다음에 인제 주로 싸움터가 어디냐면 저쪽 큐슈 일대예요. 북큐슈 일대에 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진 않았지만 그 영향은 상당히 컸어요. 예. 이거는 단순히 병력이 얼마나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뭐냐면 사회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줬다. 일본의 어떤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큰 계기가 됐던 거야. 그걸 이제 좀 보면요. 자, 일단 그 당시에 정신적인 충격을 줬는데 섬나라 일본에서는 정신 충격이 엄청났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외교의 충격이 상당히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쪼금만 민감해도 쪼금만 건드려도 되게 크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원국까지 했으니까 막대한 병력까지 쳐들어왔으니까 그 민감도가 상당히 컸겠죠. 그래서 인제 묵구리 고꾸리 몽골 고라는 공포심을 뜻하는 말들을 사용할 정도 몽골의 침략은 오랫동안 일본에 대외적인 어떤 공포심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가 이제 일본을 강호하는 신들이 가미가제로 그 왜구를 격퇴했다는 신국 사상이 널리 퍼졌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자,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일본은 14세기 중반까지 큐슈 연안 건국을 계속하는 등 정치 군사적 긴장을 떨칠 수 없었다. 일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다는 거죠. 특히 인제 일본군들의 전략 전술이 상당히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무사들이 개인 기마 전법을 해 갖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본군들이 몽골 원정군의 집단 전법이나 그 덴포라고 부르는 하야타에 크게 고전하면서 얘네들도 인제 뭐냐면 점점 집단화되기 시작해. 예. 그래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에 걸쳐서 이제 우르마치 넘어가면 일본의 전략 전술이 상당히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나중에는 인제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 덴포라고 하는 이건 나중에 생긴 말인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아는 하승총 있죠. 이걸 사용하게 돼요. 예. 덴포, 하총, 하총이 아니라 하승총, 조총을 쓰게 되죠. 조총이란 말이 이 덴포예요. 예. 그래서 인제 이 덴포란 말이 기원이 돼서 조총이 말이 인제 기원이 됐던 건데 우리나라도 여기 나와 있죠. 무대포. 무대포예요. 덴포 없이 싸우는 걸 무대포라고 하잖아요. 임진할 때 하면 덴포한테 조총한테 당해서 그런 말들이 여기에 나왔다는데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가마쿠라 섹트 볼게요. 이걸 좀 얘기하려다가 좀 얘기를 못 했는데 앞에서 그 영웅연합군에 의해서 그 뭐냐면 일단은 격퇴를 했죠, 일본군이. 그리고 이제 피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병력 손실도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인력 손실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이 주는 가마쿠라 막부한테 그 끼치는 영향이 되게 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항상 이제 뭐냐면 요 지역 안에 그 푸시일 때 병력을 배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있고, 그 안에서 또 뭐냐면 곡괭이대 군피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이런 것들이 반막부 타도 운동의 이제 배경이 되거든요. 자, 이 원구의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일단은 곡괭이 대 군피 형성이 일어난다. 왜냐면 요거는 이제 조쿠에단처럼 내전이 아니잖아요.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땅 같은 전리품이 남아 있지 않아. 예전에 조크해난 같은 내전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이렇게 나눠줬잖아. 그리고 그 전리품을 받고 전쟁 비용을 이제 댔거든요, 그 당시 곡괭이들이. 근데 곡괭이들이 빚을 지고 일족들을 이끌고 와 가지고 같이 싸웠단 말이야. 그러면 인제 그 전리품을 받아야 되잖아. 땅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성격상 외전 적하고 외부에 있는 적하고 싸웠기 때문에 나눠줄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곡괭이들이 빚을 지고 인제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 뭐냐면 어 갚질 못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곡괭이들이 인제 뭐냐면 군픽한 현상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인제 막부에서는 덕정령이라는 걸 공표해요. 덕정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제 뭐냐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그 명령이거든요. 이게 인제 그 후에도 계속 우르마치 막부도 있고 뭐 에도 막부에도 덕정령을 공표하긴 하는데, 자 이때 이제 곡괭이들이 인제 뭐냐면 전쟁 비용으로 저당을 많이 잡히고 하니까, 빚이 많아지니까 모든 빚을 뭐냐면 탕감해 주겠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상인들이 일단 이 덕정령 내리고 나서 인제 빚이 뭐냐면 자기들 그 돈을 빌려줬던 이제 곡괭이들이 빚을 안 갚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곡괭이에게 돈을 안 빌려줘. 근데 곡괭이가 그 후에 생활이 계속 나아졌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곡괭이의 군피를 가속시켰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인제 가난하다 보니까, 곡괭이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끼리 또 치고받고 싸워요. 이 대립이 있고. 그리고 막부하고 인제 충돌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몰락한 곡괭이들이 뭐냐면 막부의 통제에 벗어난 곡괭이 등장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쿠투라고 해요, 아쿠투. 그러니까 기내 지역을 중심으로 악구투 악당들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들은 인제 국경의 통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주로 인제 뭐냐 주변의 지역들을 약탈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죠. 거기다가 인제 또 이 원구의 영향을 보면 소유제가 붕괴돼. 자, 그 당시 인제 싸움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싸우냐면, 그 당시 소로 곡괭이죠. 이 곡괭이가 쇼시 개니를 이끌고 집 와서 같이 싸웠거든.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막고 있자면 좀 비효율적인 거야. 그러니까 2차 침입 1차 침입 이후부터는 곡괭이와 개니가 따로따로 싸울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명령을 내요. 이게 뭐냐면 이국 경국 번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부는 몽고의 재침입하자 비곡괭이 그 쇼시에게, 이 쇼시죠. 이 쇼시에게 연안경을 담당하고, 쇼시가 인제 뭐냐 쇼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할 근무를 허용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다른 부대들하고 섞일 때 이게 너무 집단적으로 이렇게 자기끼리 모였으면 좀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떨어뜨린 것 같아.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자 그 과정에서 인제 쇼루제가 붕괴돼.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그 안으로는 이제 아니 막부하고 인제 뭐냐면 곡괭이 관계에서 곡괭이가 빚을 많이 졌는데 막부가 그걸 이제 그 보답하지 못하면서 폭삭 망해서 아쿠투가 형성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인제 그 뭐냐면 집안에서는 곡괭이가 이런 가정에 몰락하는 가정에 이 곡괭이가 쏘죠. 그 당시 비곡괭이하고 분리시키면서 곡괭이에 대한 비곡괭이, 소시에 대한 그 통제력이 상실하게 돼요. 자, 이렇게 원구는 직접적인 피해는 크게 크지 않았지만, 그 원구가 미친 이런 가마쿠나 막부의 정치 구조나 어떤 그런 그 사무라이 집안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고, 이런 것들이 막 가모카와 막부의 그런 기반이었던 소시제와 이 당시 소시제의 어떤 붕괴와 소시제의 붕괴와 곡괭이의 어떤 군피 형성이 일어나서 결국엔 가마쿠라의 어떤 막부의 몰락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마쿠라 막부의 쇠퇴를 보겠습니다. 예. 자, 두 차례 몽골 침략과 그 후에 계속된 군사적 긴장으로 가마쿠라 막부 내에서 호조시, 특히 호조시 본가인 도쿠쇼의 권력이 강화됐죠. 자, 이미 집권 호조 도끼우리 시대부터 막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평정주를 대신해서
도쿠쇼 샤조에 흘리는 일족 중심의 비밀회의 중심으로 주요 정보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런 이해 뭐냐 도쿠쇼의 권력 중심 그리고 도쿠쇼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은 그런 정치가 계속 이어지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 도쿠쇼의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호조시 집안 중에 이 종가의 권력이 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도쿠쇼의 가신이었던 미우치 피토가 있어요. 얘네들이 세력이 커지면서 자기 멋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곡괭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 가운데 몽고의 침략이 일어나죠. 그래서 몽고의 침략 이후에 또 뭐냐면 앞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등장했잖아요. 소노제가 붕괴되고 곡괭이들이 인제 뭐냐면 이렇게 제대로 빚을 못 갚아서 몰락을 하게 되고 아쿠 같은 뭐냐면 그 가마쿠라 막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곡괭이들이 등장해서 기내 지역을 중심으로 막 약탈하고 다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쭉 있고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막부가 그 원구 이후에 이제 영양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막부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조직의 근간인 곡괭이였다. 자 몽골 침략은 곡괭이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했다. 하지만 막부는 그들에게 은상을 충분한 토지를 주지 못해 신뢰를 잃고 말았다. 왜냐 이게 내전이 아니라 주변에 인제 침입을 인제 격퇴하는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나눠줄 땅이 없죠. 예. 그래서 일반 곡괭이는 거듭된 분할상 속의 영지가 세분화된 데다가 학대 경제 발전에 휩쓸려 영지를 저당 매각하여 궁피게 됐다. 이 때문에 전투 동원에 이은 경계구무와 석축지 군역은 그들의 생활을 더 압박했다. 곡괭이의 인제 뭐냐면 군피카에 더욱 심해지자 마침내 곡괭이 안에서 인제 악당이 등장해요. 악구호. 그래서 악구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마쿠라 막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죠. 얘네들이 인제 주변에 막 약탈하고 다니고 그렇게 인제 하게 되고요. 자 막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고 곡괭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덕정령을 공포하죠. 빚을 깎아 주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애인이 덕정령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1297 년에 했던 건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곡괭이 영지에 대한 저당, 매매를 금지하고 그때까지 저당 매각한 곡괭이 영지를 무상으로 돌려주는 게 하는 한편 곡괭이에 이 관계된 금전 소송을 수의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곡괭이가 빚을 안 갚고 해도 인제는 소송 안 걸린다는 내용이야. 어. 근데 이게 벌 효과가 없다고 했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치가 곡괭이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빌려줘도 더 많은 고리로 인제 빌려준 거야.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많은 종속 곡괭이에 몰락한 한편 경제 정세의 흐름을 잘 파악한 세력을 확대한 무사들도 있었다. 특히 이제 슈구 중에 몰락한 곡괭이 지배하에 넣어 커다란 세력을 장악한 사람도 있는데 이때부터 인제 슈구가 인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슈구가 인제 나중에 인제 남북조 시기 때 세력을 키워서 슈구 다이모가 되거든요. 슈구라는 것은 한 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인제 슈구 밑에 집도가 있긴 했지만 집도와 수구의 관계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관료적 관계, 상하 관계지 뭐 인격적으로 예속하거나 집도가 뭐 슈구처럼 형님 하면서 주군 이렇게 하면서 모시면서 그런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요 와중에 이제 남북조 시대가 오면서 이들이 슈구 다이모로 인제 뭐냐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인제 그 아래에 있었던 집도 뭐 곡괭이 등등 지역 무사들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그 지역에 있었던 집도나 곡괭이나 지역 무사들을 장악하면서 뭐냐면 영주로서 그 군림하게 되죠. 그런 그 뭐냐 낌새가 이미 그 가마쿠라 막부 말기 때부터 등장하게 된 거야. 예. 자 막부는 곡괭이대 동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더욱 전제적으로 억압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곡괭이는 큰 곡괭이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막부 호조씨는 고립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인제 악부의 그 약탈 내용이 인제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말기 때 이게 정치적으로는 인제 뭐냐면 도쿠쇼의 독재 정책, 도쿠쇼의 전제 정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 원구 이후에 곡괭이들이 몰락을 했죠. 그다음에 소유주가 이제 붕괴됐죠.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악당들이 등장했고
자, 이런 것들이 가마쿠라 막부의 어떤 그 전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줬고요.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가마쿠라가 인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고다이구 청왕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방막부색들을 결집해 가지고 결국에는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가마쿠라 시대 막부의 문화 부분인데, 요거는 예전에 한번 그 객관식 기출 문제에서 잠깐 언급됐었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